대해서 한옥의 지분과 한옥의 미에 대해서 아마 좀 생소해서 이 지문에서의 함정이 한자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 한자어랑 또 한글이지만 한 번도 안 들어본 한글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속이는 단어들이 나오니까 그 단어에 속으면 안 되겠죠. 이제 같이 한번 한옥,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한옥을 그리셔야 돼.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용어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우리 용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글 전체적인 의미가 뭔지를, 이 글에서 밝히는 의미가 뭔지를 찾는 거지, 자꾸 단어에 심취하시면 안 돼. 자, 첫 번째. 한옥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눈에 띄는 구성 요소는 큰 지붕과 기둥,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포이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지붕, 기둥, 공포. 공포라고도 하고 그냥 또 포라고도 하는데, 우리 선조들은 한옥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이 구성 요소들이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미적인 효과를 드러내도록 노력하였다. 선조들은 건축물의 재료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겼다. 그래서 선조들은 건축물을 어디랑 어울리게, 자연의 모습과 어울리게 만들었다. 이게 한옥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다는 거. 그리고 자연을 받아들이게끔 한옥이 건축되어 있다는 거. 따라서 나무의 위아래를 뒤집지 않음으로써, 이것도 나무의 위아래를 뒤집지 않았다는 얘기는, 나무가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부분을 그대로 잘라다가 이렇게 기둥으로 썼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위아래를 뒤집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나무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둥의 굵기는 집의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기둥은 굵기가 일정한 통형 기둥과 굵기가 다른 흘림 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래서 통형 기둥은 이렇게 통으로 된 기둥이고, 흘림 기둥은 뭐 위가 이렇게 볼록한다든지 갈수록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런 기둥들을 흘림 기둥이라고 하고, 통형 기둥은 착시 현상으로 인해 중앙이 좁아 보이는데, 이 흘림 기둥은, 이 두 가지가 흘림 기둥이죠. 이런 흘림 기둥은 안정적으로 느낌을 줄 수 있어 대부분 한옥은 흘림 기둥으로 만들어졌다. 흘림 기둥은 기둥의 맨 윗부분인 기둥 머리가 가장 가늘고, 맨 밑부분의 부분인 기둥 뿌리가 가장 굵은 민 흘림 기둥과 기둥 중앙부가 가장 굵고 위아래로 갈수록 굵기가 줄어든 배흘림 기둥으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배흘림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배인데 여기가 이렇게 두껍게 보이는 현상, 이거 배흘림 기둥이라고 하고, 배흘림 기둥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무량수전이라고 들어봤어요? 무량수전이 바로 배흘림 기둥의 대표적인 고려 양식인 걸 알 수 있고요. 한편 여러 기둥을 같은 높이로 나란히 세우면 바깥쪽 기둥이 중앙 기둥보다 짧아 보여 건물 양 끝이 처진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의 요 기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밑으로 처지는 모습이냐 아니면 위로 상승하는 모습이냐, 이것이 바로 요 기둥이 좌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때문에 측면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측면으로 갈수록 기둥을 높게, 그러니까 요쪽 부분의 기둥 중에서 요 4개의 기둥이 있다라면 요 기둥과 요 기둥만 높게 설정을 하고, 요 기둥과 요 기둥은 요 측면 기둥에 비해서 낮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느낌을 주어 지붕이 주는 무거운 인상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 모서리에 있는 기둥인 귀 기둥. 자, 모서리에 있는 기둥이 바로 요 기둥을 귀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 귀 기둥은 다른 기둥에 비해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침하할 수 있다. 이 기둥이 단단하지 않으면 침하한다는 얘기는 천장이 내려앉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내려앉을 수 있다. 그래서 귓소슴을 통해, 귓소슴은, 자, 귓소슴이란 것은 이렇게 처마가 지금 기둥이 있으면 요 귀 기둥이 있고요. 요 처마를
그러니까 귀가 사람으로 치면 여기가 귀지, 처마의 이 귀 부분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걸 귀소슴이라고 하고, 이렇게 귀소슴을 통해 치마가 발생하더라도 귀 기둥이 다른 기둥과 비슷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 즉 이걸 그리면요,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위로 볼록 올라가게 되는, 여기를 귀소슴이라고 합니다. 이런 귀소슴을 하게 되고, 이러한 치마가 발생하는 귀 기둥이 다른 기둥과 비슷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여러 기둥을 평행하게 세우면 정면에서 봤을 때 기둥 머리들이 바깥을 향해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 기둥 머리를 중앙을 향해 조금 기울인다. 즉 이렇게 똑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쏠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쏠리게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안쏠림이라고 해. 안쏠림이 되면 뭔가 탄탄한 구조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바깥을 향해 벌어지는 듯한 느낌 줄 수 있게 안쏠림이라고 하고, 이 안쏠림은 시각적인 안정감을 준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궁궐 밖에서 한옥을 지을 때 기둥의 높이가 궁궐의 기둥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기둥의 높이가 건물 또는 주인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나타낸다. 즉, 이 기둥의 높이가 궁궐보다 높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유는 궁궐에는 누가 거주하니까? 왕이 거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궁궐만큼 기둥이 높아서는 안 된다라고 권위를 상징했다. 다음, 한옥에서 가장 큰 구성 요소인 지붕도 한옥의 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선조들은 큰 지붕이 집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경계하여 기와 지붕의 이게 기와지입니다. 이 기와 지붕의 처마,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처마를 정면에서 볼 때 측면으로 갈수록 점차 높게,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점차 높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게 돼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처마가 위로, 귀소슴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요. 기와 지붕의 처마를 정면을 볼 때 측면으로 갈수록 점차 높게 만들었다. 그림 1처럼 처마의 끝부분이 높아지는 곡선 형태를 이렇게 되는 형태를 조로라고 하고요. 조로는 지붕이 상승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지붕을 가볍게 보이게 한다. 이게 바로 조로입니다. 조로. 이러한 조로의 효과는 귀소슴과 어우러져 더 극대화된다. 하지만 모든 지붕의 형태가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선조들은 건물의 위치, 크기 등에 따라 지붕의 곡선이 휘어진 정도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다.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를 석가래, 그래서 여기가 바로 석가래가 되겠죠. 이 석가래가 있고, 이 석가래의 끝은 뾰족하게 되어 있다. 석가래 전체를 같은 굵기로 만들면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까운 석가래의 끝부분이 크고 무겁게 보인다. 이러한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 그림 1처럼 처마 아랫부분에 있는 석가래의 아랫면을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깎기도 하는데, 이를 훌치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석가래가, 지금 여기 석가래가 있죠. 여기 석가래가 있는데 이 석가래의 끝부분이 점점 갈수록 가늘어진다는 뜻이야. 그렇게 되는 걸 훌치기라고 한다. 하지만 선조들이 지붕을 만들 때 가벼운 인상을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선조들은 주변 산세와 지형을 고려하여 지붕선을 결정함으로써 지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이렇게 지붕이 정면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지붕들이 나타나고요. 또 조선시대 때는 이런 식의 지붕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다 고려와 조선이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주변의 산세와 지형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한옥이 지붕에서 외벽 밖으로 나온 부분이 처마를 제대로 지지하지 않으면 처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 2와 같이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를 받치기 위해서 목재를 덧댔는데 요겁니다. 요거 지금 요거 보여요? 요게 바로 공포라는 거예요. 공포의 배열 방식에 따라 한옥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열하는 것. 요 기둥과 기둥 요 사이에만,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에만 배열하면 이것을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기둥과 기둥 사이 안에도 이렇게 배열하면 다포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둥과 기둥 위에만 있는 양식은 고려시대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포드를 몇 개를 놔두는데 그건 다포식. 그래서 조선은 다포식, 고려는 주심포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형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건축물로 각각 봉정사 극락전. 이 봉정사 극락전은 고려시대 때 건물의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이고, 경복궁 긍전전 여기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다포 양식이고, 기둥 위에 올라간 공포를 주상포라고 하고 기둥 사이에 놓인 공포를 간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걸 간포라고 합니다. 간포라고 하는데 둘은 모양이 같다. 주심포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포의 배열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다포식보다 공포의 수가 적어 간결한 느낌을 주고, 다포식은 공포가 많아 화려한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다포식은 포와 포가 이렇게 간포까지 합쳐가지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포들이 여러 개 있는 걸 다포식이라고 하는 거고, 요게 없이 그냥 기둥 위에만 있으면 이건 주심포가 됩니다. 다포식은 주심포식에 비해 지붕의 하중을 더 고르게 분산할 수 있어 궁궐이나 사찰과 같은 큰 건물에 많이 사용되었다. 건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붕도 위아래로 커지지만 하나의 나무로 만드는 기둥은 이에 비례하여 높게 만들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기둥과 지붕이 높이 비례가 깨질 수 있는데, 공포가 지붕과 기둥 사이에서 일정한 높이를 차지함으로써 부족한 기둥의 높이를 보완한다. 즉 공포는 처마의 지지를 도와 처마를 길게 만드는 데 기함으로써 건물을 수평적으로 확장하고, 공포의 역할입니다. 공포는 이렇게 건물을 수평적으로 확장하고 기둥의 높이를 보완하고 건물을 수직적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포의 기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옥이 지붕과 기둥, 공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했는데, 시대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지붕의 모양과 처마의 곡선이 변화했고,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맞배 지붕이라고 하고, 조선시대 때는 팔짝 지붕이라고, 이렇게 팔자 모양이다 라서 팔짝 지붕이라고 하고, 고려시대 때는 이렇게 기둥과 기둥이, 그러니까 처마가 이렇게 붙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맞배 지붕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베을린 기둥의 사용이 줄어들고 민흘린 기둥이라는 거는 이렇게 똑바로 돼 있다는 기둥이야. 이렇게 민흘린 기둥이 주로 사용됐으며, 고려시대는 주로 주심포식, 조선시대에는 다포식으로 대치됐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연구는 한옥 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미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베을린 기둥, 그래서 경상도 영주에 있는 부속사 무량수정 같은 거, 이게 바로 주심포 양식이다 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로 가겠는데요. 1번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첫 번째, 한옥이 미적 효과를 얻는데 영향을 미치는 한옥의 구성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래서 구성 요소 지붕과 기둥과 또 처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1번이 맞겠죠. 그 2번 한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한옥에 대한 인식을 제시했어요. 지붕에 대한 건 제시했지. 조선시대의 지붕과 고려시대 지붕이 다르다. 또 기둥도 공포도 다르다. 이런 건 했지만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지.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땡이고. 3번에 한옥의 장단점을 분석. 한옥의 장점은 뭐예요?
단점은 뭐고? 장점은 자연과 잘 어우러진다, 뭐 이런 거잖아. 단점은 뭐 한옥에서 자면 날씨가 춥다, 뭐 한옥에서 자면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안 나왔지? 그러니까 요게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땡이고요. 4번 한옥의 미에 대한 사람들이 통념을 제시하고 여러 한옥의 사례. 지금 여러 한옥들의 종류를 얘기했습니까? 그런 것도 없죠. 또 사람들이 한옥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어떤 통념, 생각들, 관념들 이런 것도 전혀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4번 땡이고, 한옥의 구성 요소들이 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현대 건축에, 베를린 기둥이 현대 건축에 어떤 식으로 쓰인다든지, 미늘린 기둥이 어떤 식으로 쓰인다든지, 또 한옥의 팔짝 지붕이나 막대 지붕이 어떤 식으로 건축 모양이 쓰이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없죠. 이것도 땡이니까 답은 1번. 이렇게 해서 답 1번인 거 찾아냈고요. 다음 2번.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자, 첫 번째. 고려시대에 주로 사용된 공포의 배열 방식은 무엇인가? 공포, 아까 고려시대 때는 주로 무슨 식? 주심포식. 그랬으니까 1번 찾을 수 있죠. 다음 2번. 주심포식과 다포식을 사용한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각각 무엇인가? 주심포식은 뭐였어요? 아까 봉정사 였고, 또 다포식은 경복궁 긍전전 이렇게 됐었지. 다음 3번. 베를린 기둥과 미늘린 기둥 중 조선 후기에 더 많이 사용된 형태는 무엇인가? 자, 뭡니까? 베를린 기둥은 고려시대 때 많이 사용됐고, 미늘린 기둥은 조선시대 때 많이 사용됐다라고 아까 본문에서 봤죠. 다음 4번. 중국 건물의 기둥과 한옥 기둥의 배치 방식에 나타난 차이점 무엇인가? 자, 중국 건물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 없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3번. 주심포식과 다포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주심포식과 달리 다포식에는 간포가 사용된다. 맞죠? 그래서 사문단을 참조하시면 간포가 사용되고 있다. 사이에, 포와 포 사이에 사이 간자를 써서 간포가 사용되고 있다. 다음 2번. 주심포식은 공포의 배열 방식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방식이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부터 나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고. 3번. 다포식에서 기둥 위에 있는 공포와 기둥 사이에 놓인 공포는 모양이 다르다. 자, 기둥 위에 처마 밑에 있는 요 포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포가, 요 포와 요 포, 또 여기 있는 포 다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다르다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공포는 모양이 다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공포가 있다, 간포와 공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모양이 다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음 4번. 기역과 디귿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통적인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은요, 귓소음을 기역이고요, 니은은 조로, 다음 디귿은 후일치기인데,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사용했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1번. 기둥이나 지붕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내구성 높일 수 있어요? 내구성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구성은 단단함, 그 단단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2번. 지붕이 주는 무거운 느낌을 경감시킬 수 있다. 귓소음이나 그 안쏠림이나 조로나 훌치기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지붕이 주는 무거움을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세 가지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금 이 보기의 내용은 이렇게 보면요, 바로 한옥이 자연과 잘 어우러진다. 그래서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고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한옥의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이 구조나 형태가 잘 녹아있고, 한옥에 사용되는 나무, 돌 이런 것들도 대부분 자연에서 가져온 것들이고,
선조들은 이런 자연의 최대한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노력했고, 선조들은 구성 요소들 간의 조화도 중시했고, 한옥을 만들 때 구성 요소를 두드러지게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조화와 비례를 우선하였다. 그래서 한옥의 텐마루나 처마는 안과 밖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특정한 경계를 형성하지 않았으며, 선조들은 한옥에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고, 구성 요소의 크기를 통해 건물이나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문양을 새김으로써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조금 앞에 있는 내용과 좀 다르죠. 앞에 있는 내용은 자연과 한옥이 잘 어우러진다는 거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은 한옥이 건물주의 권위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특별한 문양을 새김으로써 주술적인 어떤 바램, 소업 이런 것도 나타내고 있는 건물이 한옥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기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1번, 공포를 통해 수평적으로 확장된 처마는 안과 밖을 연결하는 연결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군. 그래서 1번은 그 본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다음 2번, 안 쏠림 기둥머리와 기둥뿌리 사이의 공간을 다르게 만들므로 한옥과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장치군. 지금 한옥과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장치는 뭐였어요? 바로 기둥이었지. 기둥이 바로 한옥과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고, 지금 윗글에서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한옥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거는 한옥과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는 기둥머리만 얘기하고, 안쏠림은 그러니까 기둥은 이렇게 기둥의 크기는 주인의 권위지만 안쏠림이나 기둥머리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은 바로 포인데, 이 포는 건물의 내구성보다는 뭐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안정감, 가벼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지 주인의 권위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요 2번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6번, A와 가장 의미가 가까운 것. 자, 여기 6번의 A가 뭐냐면 지금 세우면, A는 본문의 내용 중에 세우면인데, 여기 본문의 내용에서 세우면은 땅 위에 어떤 수직 상태로 있게 하다, 이게 바로 세우면이라는 뜻인데, 그것과 가장 가까운 거, 그러니까 땅 위에다 세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 그가 우리 마을에 양로원을 세웠다. 이거는 양로원을 뭐 지었다,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는 한 번 세운 고집을 꺾지 않는다. 한 번 세운, 그러니까 한 번 자신의 뜻을 품은 뜻은 꺾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팻말을 세웠다. 이게 바로 땅 위에다가 팻말을 세운 거죠. 땅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만든 거, 세우다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한옥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한옥이 자연과 어우러지고, 또 한옥에 있는 기둥이 그 주인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궁궐보다는 높을 수 없다라는 한옥의 특징까지도 살펴보는 지문을 살펴봤습니다.